자,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자, 이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는 사실 뭐에 영감을 받았냐 하면 문화유산이자 건축물인 노트르담 대성당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문화 콘텐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13편의 영화 이상이 만들어졌고요. TV 영화, 또 만화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 또 뮤지컬로도 올해도 또 공연하고 있죠. 세계 순회 공연을 올해도 하고 있고요.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이 뮤지컬은 보통 오리지널, 프랑스 오리지널 팀은 1998년에 파리에서 초연이 됐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는 한국에 한국어로 라이센스 공연이 되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도 현재도 문화적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들 한번 그냥 재미로 한번 보면, 영화 중에서는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이 노틀담의 꼽추라는 영화 봤거든요. 정 들라누아 감독이라고. 이게 노틀담의 꼽추 그러면 영화의 되게 전형? 되게 소설 원작에 충실해서 만든 그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그 뮤지컬 오리지널 프랑스판의 그 포스터는 1998년도 포스터는 이렇고, 그리고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신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봤거든요. 96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영화들도 또 많이 있어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들도 있고. 자, 이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의 집필 동기 첫 번째는 아까 노트르담 대성당을 구원하자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숙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빅토르 위고는 아까 노트르담 대성당에 산책을 자주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도 성당에 산책을 나가서 성당을 그냥 샅샅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딘가에 탑으로 올라가는 어느 한 벽에 아난케라는 그 벽의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난케는 그리스어로 숙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빅토르 휴고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겨요. 도대체 누가 저 성당 벽 저 꼭대기에, 대리석으로 된 저 벽 꼭대기에 누가 숙명이라는 글자를 새겼을까? 누가 새겼을까? 도대체 저 글을 새긴 사람은 어떤 숙명의 이야기를 겪었을까? 아, 노틀담 성당과 얽힌 숙명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소설 제일 초판본에 빅토르 휴고의 원래 글씨예요. 왼쪽. 이 초판본이 그 국립도서관에 가면 여전히 보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루이 블랑쉐라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화가가 이 얘기를 듣고 또 그림을 그린 거죠. 빅토르 휴고가 아난케라는 글을 볼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사진 갖고 온 거는 프랑스 오리지널 팀에, 그러니까 1998년에 제일 오리지널 팀에서 주인공을 첫 번째로 맡았던 분들의 뮤지컬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메랄다를 맡은 분도 현직 가수였죠, 그 당시에. 예. 그 다음에 뭐 다 가수였지만, 뭐 우리 프롤로를 맡았던, 페비스를 맡았던 이런 분들은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 뭐 다 되게 잘 유명한 가수였고요. 까지모도는 사실 프랑스에 그렇게 알려진 가수는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 캐나다 퀘벡 출신이거든요. 이 배우가 캐나다 퀘벡에서 활동하던 분인데, 정말 이 꼽추 역할, 특히 이 허스키한 목소리, 뭔가 꼽추의 애환을 담은 듯 너무 이런 목소리, 그래서 정말 떴죠, 이거로. 그래서 나중에 뭐 셀린 디옹이랑 듀엣도 발표하고 정말 스타가 됐죠. 그래서 여기 분들은 다 스타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는 아까 대성당에 대한 묘사 이런 거를 빼고 이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은 한마디로 대성당을 배경으로 한 숙명적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자는 한 명인데 남자가 3명이야. 아, 삼각관계야.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게 다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남자가 다 한 여자를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해피엔딩이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어렵겠죠. 사제의 그런 어떤 그런 게 공감이 갔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갔는데,
저도 이 소설에서도 그렇고 뮤지컬에서도 그렇고 사제 캐릭터가 너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캐릭터인데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사제는 소설에서 정말 너무 신실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노틀담 대성당의 부주교야. 얼마나 성직자로서도 부주교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때가 시대적 배경이 1492년이라 중세 말기거든요. 그럼 중세 말기에는 성직자 사제분들이 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다 엄청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종교적 활동 외에는 맨날 자기의 독방, 그 노틀담 생당의 아주 초라한 독방, 돌로 된 독방에서 매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스메랄다라고 집시 여인이에요. 떠돌이 집시 여인이 대성당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숙명적으로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부주교의 뭐랄까요, 출구 없는 숙명적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특히 이 카톨릭에서는 특히 그런 금욕이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욕은 특히 육체적 금욕이 중시돼요. 그런데 이 춤추는 에스메랄다에게 반한 이유로 이 프롤로는 에스메랄다를 육체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커서 지옥에 빠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주교인데 성직자로서 여인을 육체적으로 갈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 숙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까지모도는 너무나 흉측해. 태어날 때부터 곱추,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거기에다 소설에서 보면 귀머거리에 벙어리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뮤지컬에서는 말도 하고 다 해요. 약간 변화를 시키긴 했는데 정말 소설에서는 괴물처럼 나와요. 키도 엄청 작고 너무 흉측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그래서 이 부주교가 버려진 카지모도 꼽추를 데려다가 키워요. 그래서 제2의 아버지가 프롤로 대주교입니다. 자, 이것도 참 숙명적 관계예요. 나중에 프롤로의 명령을 거역해야 되거든요, 꼽추가. 왜? 에스메랄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까지모도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너무 못생기고 추하고, 그래서 성당의 종치는 사람 하거든요. 시간을 알려주는 종지기 역할을 하는데 성당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성당 안에만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밖에서 그 에스메랄다를 이제 프롤로가 유격에 눈이 멀어서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라 그래요. 저 여자 마녀다. 마녀니까 납치해라. 까지모도를 통해서 납치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까지모도가 납치하려는데 이 페비스라는 왕실 근위대장이 구해줘요. 자, 그래서 페비스는 또 잘생겼어. 아주 훈남이야. 그래서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영화든 페비스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일단 잘생겨야 돼.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주인공이야, 항상. 미남이야. 왕실 근위대장이면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은 남자예요. 그래서 구해주니까 하트가 지금 갔어요. 에스메랄다도 사랑에 빠져요. 나를 구해준 기사도 양반 사랑에 빠져요. 자, 그런데 페비스도 너무 예쁜 거야, 에스메랄다가. 자, 근데 이 하트가, 사실 저는 이 하트에 금을 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페비스는 이미 약혼녀가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집안에 약혼녀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메랄다랑 진지한 관계를 맺을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계산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근데 너무 섹시하고 이쁜 거야, 에스메랄다가. 좀 데리고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페비스가. 자, 그런데 에스메랄다는 자기의 첫사랑을 페비스에게 바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페비스와 에스메랄다의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낭만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까지모도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까지모도가 에스메랄다를 납치할 뻔한 거로 해서 잡혀요. 잡혀서 죄를 받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바퀴에 묶여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 막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못생긴 괴물이 저런다 그럴 때 에스메랄다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줍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선녀 같은 여인이 마음씨도 착해요. 까지모도는 당연히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까지모도와 에스메랄다 이 사랑의 장애 요인은 뭘까요? 네, 이거는 사실 서구 문학에서 너무너무 많이 원형처럼 쓰인 게 뭐냐면 미녀와 야수예요. 여자는 미녀인데 남자는 야수거든요. 전형적인. 야수보다 더한 거야. 우리가 미녀와 야수라는 저 옛날에 만화 영화도 있고 원래 소설이거든요. 그것도 미녀와 야수도. 그 미녀와 야수는 그래도 이 야수가 나중에 왕자로 변하기라도 해. 잘생긴 사람으로. 근데 까지모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까지모도는 그냥 자기 사랑을 주기만 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에스메랄다를 구해주기만 하는 거지, 차마 나한테 사랑을 좀 날 사랑해 주세요. 감히 저렇게 아름다운 미인한테 나 같은 괴물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의 이유로 이 세 남자들은 에스메랄다에 대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다시 숙명이라는 거에 얽매이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 노트르담드 파리의 이제 중심 테마를 보면 숙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욕망, 특히 이 욕망이라는 거는 프롤로라는 사제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죠. 여기서는 육체적 욕망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테마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아까 페비스, 왕실 근위대의 페비스 같은 뭐랄까 진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계산적이고 인조이의 사랑, 엔조이하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까지모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고지순한 사랑이죠. 이게 낭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고지순한 사랑. 대표적인 게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영화에서 타이타닉.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런 사랑들이 낭만적 사랑의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낭만적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는 게 바로 까지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등과 연대의식도 보여주는데 사실 여기서 여주인공이 귀족의 부인이 아니에요. 여주인공이 집시 여인이고 떠돌이거든요. 집시는 원래 집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현대사회에서 집시는 그렇게 유럽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몽마르트르 언덕 같은 데가 뭐 이렇게 가시면은 막 소매치기들 조심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소매치기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집시 출신이었다라는 얘기도 실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주인공을 집시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1482년이면은 중세에서 이제 르네상스로 막 이제 넘어가려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려는 그런 시기고요. 그다음 이런 집시를 통해서 집시들을 실제 이 시대의 집시들이 다 이교도죠. 아까 우리 이교도랑 카톨릭 신교 얘기를 했는데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중세에는 교권이 가장 셌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시들을 마녀의 이름으로 많이 잡아서 실제 처형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형을 많이 처했죠. 이런 사회 현상을 소설 속에 에스메랄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평등의식과 인간은 사실은 귀족이든 사제든 떠돌이 집시 여인이든 다 보편적으로는 똑같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불행을 겪는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연대와 평등의식이 이 소설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은 나중에 훨씬 뒤에 30년 후에 출간이 되지만 그 작품에서 아주 꽃으로 만개하게 될 씨앗이 노트르담드 파리 20대에 쓴 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제가 이때 파리에 있었어요. 근데 2000년이 밀레니엄이라 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연세 약간 있으신 분들은 막 밀레니엄 그럼 정말 막 새 시대가 올 것 같았잖아요. 전 세계가 난리였죠. 그래서 이 뮤지컬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 곧 새천년이 오니까 뮤지컬 하나 만들어 보자. 근데 이 뮤지컬의 주제는 새천년에는 불평등이 없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새천년의 도래를 기념하는 뮤지컬을 만들 때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드 파리가 최고인 것 같다. 이거를 현대적으로 각색을 해보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숙명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사실 이 노트르담드 파리에서 이 사랑 부분은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950페이지에서 3분의 1 정도가 노틀담 대성당 건축물 문화유산 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당시 파리의 풍경, 그 당시 파리의 풍수, 풍경, 시대상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장황한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한 학기 때 수업을 할 땐 재밌지만 이렇게 짧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덜 재밌어서 저도 아무래도 이런 그 숙명적인 사랑이 또 좀 감흥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보도록 하면, 이 에스메랄다가 등장하는 부분은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은 민음사의 그 완역본 그 부분을 약간 축약해서 갖고 왔어요.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조금 너무 길어서. 그래서 에스메랄다의 등장이 영화나 그다음 나중에 뮤지컬이나 뭐 모든 부분에서 원형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이 사파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에스메랄다 역할을 한 그 캐릭터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기서는 물론 빨간 옷을 안 입히긴 했어요. 그렇지만 탬버린을 들고, 그러니까 집시, 그러면은 뭐 집시도 어느 쪽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되게 많지만, 뭐 스페인 안달루시아, 스페인 남쪽에서 올라왔다, 북아프리카에서 왔다, 아니면 저 중동 쪽에서 유래해 왔다, 동부 쪽에서 왔다, 유래설이 되게 다양하지만, 우리가 흔히 집시 그러면 우리가 뭐 유럽, 전형적인 유럽인들에 비해서 피부색이 조금 더 짙고 머리도 좀 더 검은 스타일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디즈니 그때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약간 보면 피부도 살짝 구릿빛이고 머리도 검은색으로 이게 재현이 돼요. 근데 요번에 왜 지금 인어공주, 디즈니 인어공주 요번에 나오는 거에 뭐 최초로 흑인 인어공주가 나온다 해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뮤지컬이나 그 전에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백인, 전형적인 백인 여성을 캐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뮤지컬에서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에스메랄다 역할을 맡은 분이 전형적인 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뮤지컬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 너무 좀 그래도 에스메랄다가 집신데 백인 중심 아니냐라는 비판이 실제 나왔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 캐스팅이고 두 번째 다시 재캐스팅을 해서 프랑스에서 다시 재공연을 올릴 때는 배우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 북아프리카라든가 여주인공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시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재현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춤추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더 길어요. 근데 짤막하게 한번 이런 내용만 해서, 프롤로가 자기 독방에서 그 이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밖에서 음악 소리도 들리고 탬버린 소리가 들리니까 창으로 내다보면서 이 춤추는 에스메랄다가 보이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 그 프롤로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숙명이 시작되는 그 장면인데, 사실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이 장면이 너무 유명한 거는, 원형처럼 나오는 거는 영화에서 이 장면이 사실 너무너무 유명하거든요. 이게 1956년에 쟈앙 들라누아 감독에서 에스메랄다가 실제 무대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조 대목이 영화에서 이렇게 이제 재현이 된 거죠.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시대상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의상이라든가 뭐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이 소설에서 나온 중세 말기의 분위기를 그대로 다 재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뮤지컬 장면 제가 또 보여드릴 거거든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1998년으로 현대적인 무대 배경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배우들도 뭐 여주인공이 막 전형적인 막 이 옷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현대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충 옷 입은 느낌? 이런 식으로 바뀌고, 무대 장식도 되게 모던하게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원작 소설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영화에서는 정말 에스메랄다를 옷 입힌 거 보고 그러면 정말 그냥 섹시한 여자? 네, 그런 어떤 형상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작품에서는 뭐 우리가 글로 읽는 거니까 상상하기 나름이지만, 그다음에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 염소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소설 원작에서도 사실 염소를 데리고 다녀요, 이 에스메랄다 집시가. 근데 이 염소를 데리고 다니는 게 그 당시에
원래 집시들이 유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같이, 가축들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을 해서 염소나 양젖을 짜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유목민의 생활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기도 한데, 이게 원작이나 이럴 때는 이게 약간 원작 소설에서는 마녀의 상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시들이 점을 많이 보잖아요. 왜 손점도 보고 우리도 왜 뭐 이렇게 카드점도 보잖아요. 이게 소설에서도 점을 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집시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건데, 이런 게 이제 이 소설에서 그 당시 중세 어떤 교권이 세던 그 시기에는 마녀로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 소설에서도 그 프롤로가 자기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고백도 하고 그러거든요. 막 납치도 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내 사랑을 고백해주면 너를 감옥에서 풀어주겠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마녀로 이제 밀어가지고 잡아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사랑을 거부하죠, 에스메랄다가.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장치. 자, 요번에는 이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묘사가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요번에는 까지모도예요. 그래서 까지모도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로 형상이 돼 있었죠. 뭐 이런 머리도 엄청 크고 곱사등이 나 있고 발도 크고 손도 그렇고 애꾸 눈에 저렇게 추악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원숭이고 괴물이고 철저한 격리 속에 있었죠. 그래서 아까 벨이라는 우리 뮤지컬 장면에서도 보지만 이렇게 묶여가지고 목말라 할 때 에스메랄다가 처음에 물을 갖다 주는 장면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까지모도의 진지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노래는 이제 에스메랄다가 보헤미안 집시 여인으로서 자신의 운명, 집시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집시의 상징은 자유거든요. 항상 문학이나 예술에서. 그래서 이런 19세기 때 여러분들 그 오페라로도 너무 유명하고 원래 소설이죠. 카르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르멘도 집시거든요. 그래서 이 19세기의 여주인공이 집시가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프랑스 작품에서. 그럼 이 집시가 상징하는 바는 자유로운 여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의 페미니즘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에스메랄다라는 집시의 그 어떤 캐릭터는 굉장히 주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집시 여인들이 보통 결혼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들어가지도 않고, 특히 19세기 이 당시에 빅토르 유고가 소설을 쓸 때는 우리 한국이랑 똑같았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성의 가장 큰 거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후손을 잇고 이런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을 에스메랄다로 상정을 한 건 빅토르 유고의 소설에서도 그렇고 뮤지컬에서도 그렇고, 자유롭게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나간다. 내 사랑도 내가 선택한다. 이런 어떤 페미니스트적 관점도 사실은 유고의 소설이나 뮤지컬에서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실제 노트르담 드 파리 그 원작 소설에 보면은 그 프랑스의 전통 축제 중에 광인들의 축제라 그래서 약간 뭐가 있냐면은 그 못생기거나 그러니까 어떤 서민이라든가 사회의 하층 계급들이 그날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제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옛날에 탈춤 같은 거 치면 추구 그럴 때 탈을 쓰면은 왜 바뀌잖아요. 그 양반도 될 수 있고 상놈이 양반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광인들의 축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간에 까지모도가 왕으로 선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원래 폐쇄적이라서 종지기로 그 성당 안에서만 살다가 이 축제 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게 이제 뮤지컬로도 이렇게 형상이 된 거고,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아까 저렇게 못생기고 추악하고 원숭이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말을 던지던 그 장면이죠. 그게 뮤지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비스의 등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3명의 인물들. 지금 이런 책은 그 노트르담 드 파리가 나중에 사파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사파본에
페비스가 이렇게 멋있게 형상화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페비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결론이 조금 약간 어이가 없는 게, 페비스가 좋은 남자로 나와요. 잘생긴 기사. 그래서 애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프롤로는 대주교는 나쁜 사람이야. 무조건 악인으로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원작 소설에서는 까지모도와 그 에스메랄다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런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누가 짝이 되냐면 에스메랄다가 페비스와 짝이 돼요. 그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 누가 되냐면은 바로 까지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추남이 괴물이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어요. 여주인공과 결혼까지 가는, 아니면 연애에 성공하는, 그렇게는 되지 못하죠. 자, 우리 페비스 같은 경우에 그 성질이 변덕스럽고 취미가 저속한 사람, 책에 나오는 거죠. 멋만 부리고 몸치장하며 외모만 뽐내는 남자, 어느 곳에서든 사랑을 흩뿌리고 다니는 남자, 이렇게 소설에서 묘사가 돼 있어요. 소설에서 정말 나쁘게 묘사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아까 그 에스메랄다가 자기 납치당할 뻔할 때 페비스가 구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에스메랄다가 소설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오래전부터 제 목숨을 구해주는 장교를 꿈꾸었어요. 나의 페비우스, 제 꿈은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제복이었고 늠름한 풍채였고 긴 칼이었어요. 당신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페비스한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원작 소설의 사파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거기서는 프롤로가 사실 민머리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사악한 마귀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뮤지컬에서도 이 사제가 부르는 곡들이 저는 굉장히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곡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더 못 봐주고, 이 소설에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스메랄다는 사제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녀로 몰려서 광정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까지모도가 챙기게 되죠. 수습을 하죠. 수습을 해서 나중에 뮤지컬에서는 그렇게 수습하는 거로 나오고 사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소설에서는 이 시신이 그 당시에 교수형 당하는 사람들을 시신을 버리는 몽폭봉이라는 일종의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냥 던져놓는 거죠, 거기 던져놨는데 나중에 까지모도가 행방불명이 돼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틀담에서 종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세월이 그리고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어느 날 그 시신들이 많은 곳에 가서 뭘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갔더니 끔찍한 해골들 사이에서 시신 하나가 다른 시신을 꼭 껴안고 있는 두 송장을 발견해요. 시신 하나는 여자였고 이 시신을 꼭 껴안고 있는 다른 송장은 등이 구부러진 다른 남자일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까지모도와 에스메랄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메랄다의 시신이 거기 버려졌을 때 까지모도가 가서 그 시신을 꼭 끌어안고 그 자체로 그냥 해골이 된 거죠. 사람들이 그 시신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파르르 부서지며 먼지가 되었다. 이게 이 소설의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낭만주의 소설, 낭만주의의 대가가 빅토르 유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 낭만주의 영화나 낭만주의 소설에서는 보면 이 사랑의 완성을 죽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냐? 이거는 우리가 또 토론을 해야 될 거죠.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결혼으로 가지 않아요. 낭만주의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까지모도와, 그리고 에스메랄다도 맨 마지막에 까지모도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위하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 장면은 프롤로가 떨어져 죽는 장면인데요. 사실 소설에서는 양아들인 까지모도가 죽인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뮤지컬에서도 명확하지 않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프롤로가 이렇게 추락을 해요. 노틀담 성당에서 추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메랄다도 죽고 프롤로도 죽고 까지모도도 죽고 마지막에 페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페비스는 그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자, 이미 다 말씀 다 드렸지만 사실 이 사랑 이야기라는 거, 특히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라는 건 모든 예술 작품의 테마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인들이 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노틀담 대성당이나 파리라는 도시 이를 다루고 있다는 내용의 보편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저는 그 너무 얘기 잘 해주신 것처럼 빅토르 위고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 비천한 뭐 까지모도든 아니면은 뭐 에스메랄다든 아니면 또 그 빵을 훔치는 장발장이든 뭐 이런 어떤 사회에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뭐 하층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나간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위고의 소설을 읽거나 거기서 파생된 다른 뮤지컬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되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인간 관계나 이런 거로 상처받을 때도 많고, 그럴 때 삶에 대한 의지를 준다는 거죠. 아, 그래, 장발장도 저렇게 사는데, 에스메랄다도, 까지모도도 저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저렇게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 우리가 아름다운 게 거창하고 화려하고 크고 값비싸고 잘 나가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미학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우리 도서관 우리 저기 엔딩 하셔야 되는데,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더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